여러분은 장기 투자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선 투자의 경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각자 다양한 생각들이 드실 텐데요. 제가 주변에서 보고 듣고 겪었던 꽤 많은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보면 보통 투자의 경험이 거의 없고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장기 투자를 쉽게 생각하십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고 하나씩 이제 막 모아가기 시작할 땐 가격이 내리면 싸게 살 수 있어서 좋고 가격이 오르면 또 오르는 맛에 좋고 어차피 이제 막 규모를 만들어가는 중이니까 어떤 상황이 오든 장기 투자가 재미있는 거죠. 그러다 슬슬 확신이 생겨서 나름 큰 물량을 포트에 담게 되는 투자 1년에서 2년차 정도가 되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부터 엄청난 변동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겪어보는 20% 하락, 30% 하락, 70에서 80% 하락에 멘탈이 탈탈 털리면서 장기 투자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슬슬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구간을 지나서 강력한 반등을 맛보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매집하며 불려왔던 큰 규모의 투자가 함께 오르는 걸 본 사람들은 20에서 30% 하락해도 세 자릿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진정한 보유자의 영역으로 들어가 장기 투자 찬양론자가 되는 거죠. 이 단계는 시기적으로는 빠르면 4에서 5년차, 늦으면 6에서 7년차 정도에 겪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었지만 제대로 장기 투자하겠다는 분들은 대략 10년 단위로 반복되는 작은 경기 사이클에서 그 절반 이상인 6에서 7년 정도의 투자를 지속해야 어느 시점에 그 투자를 시작했던 세 자릿수 수익률의 보유자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처럼 장기 투자의 영역에서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핵심 자원인 시간의 절대량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가, 얼마나 끊김없이 계속 이어지게 해줄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며 이 시간의 누적량에 따라 장기 투자에 대한 난이도와 믿음도 모두 갈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장기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마의 구간은 언제일까요? 위에 언급드렸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볼 때 난생 처음 투자하다가 20에서 30% 하락을 맞는 투자 1, 2년 차의 순간, 또는 나름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하필 자신이 매수했던 그 자산의 고점 이후 긴 터널의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서 아직도 사이클의 절반 구간을 지나기 전인 투자 4, 5년 차의 순간, 이 시기들이 가장 장기 투자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 심리가 증폭되면서 주변에서 들리는 온갖 잡음들에 귀가 쫙쫙 열리고 쏙쏙 들어와서 가슴에 꽂히면서 계속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럴듯한 논리와 근거를 앞세워서 자신의 장기 투자 플랜을 접게 되는 거죠. 이런 투자자들의 늘 반복되는 심리 상태의 변화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보도 셰퍼는 그의 책 멘탈의 연금술에서 강력한 멘탈을 가진 연금술사는 버티는데 각별한 재능을 갖고 있으며 이는 진리이고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진리는 사람은 누구나 포기해버릴까? 라고 하는 생각을 모두 한 번쯤은 해봤다는 것이며 아무리 멘탈이 강한 연금술사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해버릴까 하는 유혹에 빠지는 건 인간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자책할 필요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당혹스럽거나 깜짝 놀랄 일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 유혹에 빠지는 것,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보도 셰퍼가 말한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이유와 왜 버텨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 책의 내용을 통해 함께 들어보시죠. 질문을 해보자. 당신은 언제 포기를 고민하는가? 처음에 품었던 기대치와 다른 상황에 놓일 때일 것이다. 그래서 몹시 실망스러울 때일 것이다. 모든 일이 더 빨리, 더 쉽게, 더 멋지게 진행되지 않을 때일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껏 당신이 포기해온 것들은 모두 이와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을 것이다.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였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유감스럽게도 처칠의 이 유명하고도 열정적인 권유는 더 이상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지 못하는 것 같다. 무조건 포기하지 말라는 외침보다는 내가 만났던 연금술사들의 다음과 같은 제안이 포기의 유혹을 무력화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버텨라. 그러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 이기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상대로 착착 진행되고 맞아떨어져 쉽게 이기는 것이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는다. 분명 버티기는 포기보다 어렵다. 하지만 쉽게 이기는 것보다는 쉽다. 나아가 쉽고 빠르게 이긴 사람보다 버티면서 기회를 얻어 이긴 사람이 세상에 몇만 배는 더 많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버티는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이고 진정한 승리다. 나는 지금의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당신은 포기하기 직전의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듣고 있을 수도 있다. 진심을 다해 당부한다. 버텨라.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버티는 데 집중하라. 버티면 힘이 붙는다. 힘이 붙으면 이긴다.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를 대신해서 여기서 어떻게 버틸 것인가를 생각해라.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다. 포기를 고민하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버티기를 궁리하는 것은 당신에게 답을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장기 투자의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장기 투자는 무식하고 어리석고 투자를 빙자한 정신승리고 뭔가 스마트하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고 트렌디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런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되면서 지금이라도 멈추고 당장 시세 추적 매매를 하면서 줄 때 먹고 적당히 수익 나면 익절해서 챙겨 놓고 또 다른 종목 찾아보면서 꾸준히 매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처음 가슴 떨리면서 장기 투자를 결심했던 그 대상을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와 다짐을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 최소 10년을 바라보고 본업에 집중하며 열심히 일하고 그 소득을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오랫동안 집중하겠다고 했던 그 의지를 조용히 내려놓고 마는 거죠.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인생을 건 장기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있던 걸 알고 있던 저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동기가 생각보다 높았던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낙담하고 있는 저에게 어느 저녁 학교 앞 포차에서 술을 사주면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야,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멋진 도전이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이 멋있었고 나름 이걸 통해 얻은 게 있잖아. 그럼 이걸로 충분히 가치 있었던 거야. 야, 나중에 이딴 얘기 하지 말자. 포기하고 위안하는 말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냥 그 목표를 성공으로 끝내자고. 그날 전 이 친구의 이 말을 듣고 꽤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 다시 힘을 내서 도전을 이어가면서 결국 인생의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조언과 성공의 경험이 제가 그 이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사람들은 비슷한가 봅니다.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에도 이와 비슷한 문장들이 나와 있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늘 작심삼일에 그치는 포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이제 난 포기할 거야 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포기라는 단어보다 훨씬 그럴듯하게 들리는 다양한 표현을 찾아내 사용한다.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포도 따기 시도를 포기한 여우가 포도가 아직 덜 익어 맛이 없을 거야 라고 합리화하듯이 말이다. 포기라는 단어를 포장하고 싶어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납득이 가는 일이긴 하다. 포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의 골짜기에 깊이 빠져 있다. 따라서 자신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는 자신을 고생스럽게 만드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그들에게 논리적이고 합당하다. 그들은 이미 자신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자신에게 더 많은 전망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행동에 마음을 뺏긴 상태다. 즉, 포기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포기를 했다는 뜻이다. 포기라는 단어를 우리 삶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과 포기의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단, 포기와 관련해 우리 삶에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변명이다.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지. 도전해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 이 정도란 게 어디야? 다음엔 좀 더 잘해보자. 이 모두가 그럴듯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는 모두 변명과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내가 만난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 인정한다. 내가 더 버티지 못하고 깨끗이 포기했다는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는 이 한마디가 현실의 나를 차갑게 일깨워준다. 포기는 언제든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포기할 때마다 그것을 감쌀 미사여구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포기에 익숙해지고 포기가 쳐놓은 그물에 갇혀 있음에도 압박과 억압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포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삶에 어떤 발전이 있겠는가? 포기를 냉정하고 철저하게 받아들이되 결코 미화하지 마라. 포기를 포기라는 정확한 명칭으로 불러야 한다. 포기의 변명을 다른 순간 우리는 현실을 왜곡되게 인지한다. 연금술사들의 말을 좀 더 들어보자. 포기를 냉정하게 받아들인 사람의 다음 행동은 반성이다.
끝까지 가지 못한 이유들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이 또한 차가운 머리로 받아들인다. 반면 포기를 미워하는 사람의 다음 행동은 실망이다. 성공에 가장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실망이다. 실망은 이성적 판단을 차단시켜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한다. 실망이라는 안경을 통해 바라보는 대상과 현실이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의 성공 확률은 제로다. 미화, 변명, 핑계, 위로는 마약과 같다. 마약에 취한 사람이 세상을 직시할 리 없다. 그저 취했다가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 다시 찾는 마약에 의지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마약을 끊지 않은 채 성공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태도가 어떤 설득력을 가지겠는가? 담배를 피우면서 마라톤 완주를 하겠다는 게 우리 삶의 참된 목적이 될 수 있겠는가? 정말 열심히 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지금 여기까지 과정을 잘 끌고 왔다면 포기하지 말고 버텨라. 일단 끝을 맛보면 정말 삶이 달라진다. 끝에 도착하면 전혀 상상도 못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특히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감정의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중단하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마음 깊숙이 도사리고 있던 아쉬움과 회한이 고개를 쳐든다. 만일 내가 계속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내 자신에게 너무 쉽게 진 건 아닐까? 삶에서 중단해도 되는 유일한 경우는 정상에 올랐을 때다. 언제나 진리는 간단하다. 포기를 한 것에는 어떤 미련도 갖지 마라. 깨끗하게 단념하라. 더 많이 행동하고 더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정상에 올라선 뒤에 비로소 결정을 내려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는 대부분 그 도전 자체가 힘들 때, 생각처럼 잘 안 될 때죠. 그리고 이럴 땐 보통 우리는 이성적 판단을 하기보단 감정적인 진폭이 커진 상태라 공포에 젖었든 가격에 반응했든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죠. 그래서 보도 셰퍼는 감정의 골짜기에 빠져있고 모든 걸 집어던지고 도망가고 싶고 그 보기 싫은 걸 자기 눈앞에서 당장 치워버리고 싶은 느낌이 드는 그 순간 포기하지 말고 그 감정의 골짜기를 지나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 더 나아가 흥분감에 휩싸여 있는 정상에 올라간 느낌이 드는 그 순간에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말한 거죠. 지금 우리가 도전하는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 대장정은 공포의 하락 구간에는 죽을 듯한 두려움이, 미친 듯한 상승 구간에선 익절하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의 멘탈을 흔들고 마인드를 흐트러뜨리는 절대 쉽지 않은 행군이자 마라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마라톤은, 이 행군은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변하지 않으면 되고, 나만 스스로 끝까지 믿어주면 되고, 자신이 오랫동안 공부하고 고민해서 내린 그 위대한 결정을 믿고 긴 시간 지속해줄 수만 있다면 우린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것들은 나만 잘한다고, 나만 포기하지 않는다고 내 스스로의 힘만 갖고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다 누군가 타인의 시선, 타인의 욕구, 주변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뒤집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장기 투자가 더 어렵고 성공하기 힘든 방법이고 방향일까요? 저는 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고 온전히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장기 투자의 길을 가며 모든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고자 합니다. 왜냐? 삶이라는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의 바다 속에서 이게 가장 쉽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방향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고 포장하고 변명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감정의 골짜기를 지나 정상을 향해 가자고요. 아시겠죠?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각국의 화폐들과 교환비를 갖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거래될 수 있고 거래소들이 4배, 8배, 50배, 100배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들을 제공하며 변동성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언제든 쉽게 사고 팔고 고배율로 뻥튀기 할 수 있다는 이 환경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하고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계속 유혹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비트코인은 사기네, 가치가 없는 코드 쪼가리네, 이런 말만 반복하는 사람들과 비트코인은 화폐혁명이고 한계에 다다른 피아 시스템을 대체하는 진정한 사운드머니, 건전화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간극만큼 계속 높은 가격 변동성이 생기는 거죠. 사실 변동성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 인생 전반에 모두 존재하고 그것 자체가 사실 인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변동성이라는 녀석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일희일비하고 그게 높으면 나쁜 거고 낮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변동성이라는 녀석은 제가 많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자들에겐 축복입니다. 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높은 변동성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축복이에요. 왜냐? 자신이 발견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이 이미 모두가 알고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계속 갖고 있고 싶어하는 상태라 낮은 변동성을 갖고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그 자산의 수량이나 규모를 늘려가는데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직 그 자산을 모두가 인정하지 않고 그 가치를 모두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 간의 가치 판단의 괴리만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상태가 유지되는 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선 언제든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부족한 수량을 꽉꽉 채워오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분산된 월 현금흐름과 구매력의 한계를, 즉 월급쟁이 자영업자의 한계가 아닌 기간의 분산이 가능한 장점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변동성이라는 녀석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변동성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아무나 성공할 수 없게 해주는 일종의 장애물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다 알려주면 억울하지 않아? 나름 이런저런 실패도 하고 고생도 하면서 어렵게 현재의 결론에 이른 건데 이렇게 너무 쉽게 알려주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가끔 들어올 때 저는 늘 동일하게 말합니다. 어차피 들어도 다 못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들어도 스스로 정확하게 느낀 사람만 하고 그렇게 느낀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원래 대단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잘 된 것뿐이야. 저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현재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장기 투자 마인드를 세팅하고 그 마인드에 맞춰서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면서 장기 투자 대장정을 진행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원래 될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놈의 변동성이라는 녀석을 비롯해서 때 내면의 욕망과 두려움, 이기심,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부족 등은 늘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틈만 나면, 틈만 보이면 어느 순간 우리 옆에 다가와서 귀에 속삭이고 포기하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보더 셰퍼의 책 멘탈의 연금술의 주옥같은 글귀 중에서 우리는 왜 포기하는가 라는 챕터의 내용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어지는 지점까지 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백하자면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게도 뭔가를 포기하려고 했던 경험이 3차례 있었다. 특히 3번째 상황이 가장 극단적이었다. 그 일을 극복하고 난 후 몇 주일이 더 지나서야 나는 당시 내가 처해 있었던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직시할 수 있었다. 이윽고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다. 나는 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지는 지점까지 나를 이끌었는가? 시간을 들여 진지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봤다. 내 지혜로운 코치에게도 조언을 구했고 대가들이 쓴 책들도 탐독해보았다. 존경하는 업계 리더들과 CEO들에게도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오랜 숙고와 노력 끝에 나는 몇 가지 답을 찾는데 성공했다. 내가 포기의 유혹에 강렬하게 휩싸였던 이유는 당시 상황을 둘러싼 외부 조건들과는 별 상관이 없었다. 성격적 약점 때문이었다. 첫째, 나는 내 실패를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탓으로 돌렸다. 성공하려면 환경과 상황,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내 것으로 만들긴커녕 그것들은 언제나 내가 할 수 없는 이유의 훌륭한 구실이 되어 주었다.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나 자신을 변화 개선시킬 의지가 없었다. 주변 환경과 조건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것들을 내 쪽으로 끌어당겨서는 안 된다. 내가 그쪽으로 갈 줄 알아야 한다. 산으로 옮기려면 내가 산으로 가야 한다. 산이 내게 와주는 경우는 없다. 둘째, 나는 오만했다. 나는 스스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모두 무언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무언가가 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참된 성장을 원한다면 먼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성장의 과정은 학교 시스템과 비슷하다. 1학년에서 시작해서 2학년으로 그리고 3학년으로 올라간다. 영리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배후에 있는 원칙은 실력이 좋아질수록 더 큰 경기에 나갈 수 있다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포기한다. 그들은 더 큰 경기에 나갈 궁리만 할 뿐, 더 큰 경기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검토엔 매우 인색하다. 높은 보수와 멋진 직장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건 우리가 큰 경기를 뛰는 실력을 갖추는데 성공했을 때 얻어지는 전리품일 뿐이다. 목표는 언제나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성장과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1학년 교실로 들어가 기초를 탄탄하게 배워 나가야 한다. 먼저 1만 달러를 저축하고 투자하는 법을 배운 후에야 10만 달러를 모으고 투자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 사치기 현상을 모르는 학생이 미적분을 풀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다만 모르는 척 외면할 뿐이다. 더 나은 상황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기다려서는 안 된다.
바로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상황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면 포기의 유혹에서 벗어날 힘을 얻는다. 셋째,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다. 물론 이 모든 것 또한 핑계와 변명의 다름 아니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 명쾌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일은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려면 그 일에 집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면 인생은 달라진다. 결과 또한 언제든 달라진다. 결과는 고정적이지 않다. 언제 어떻게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바뀐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너무 가볍게 느껴지면 당신은 이미 그 일을 해낼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다. 즉, 그 일은 언제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언제든 성공할 수 있는 일의 목록을 만들어봐라. 더 큰 도전을 향한 자신감이 생겨날 것이다. 자신감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최악의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더 큰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복잡한 머리를 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머릿속에 꽉 들어찬 모든 것을 종이 위에 차근차근 떨어뜨리는 것이다. 넷째, 나는 항상 뭔가를 걱정했다. 걱정은 뭔가 자신이 원치 않는 특정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걸 상상하는 것이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에 대한 짐작이다. 나는 내가 원치 않는 뭔가에 지나치게 자주 집중했다. 원하지 않는 뭔가에 지나치게 집착할 게 아니라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함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원하지 않는 뭔가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원하지 않는 뭔가가 실제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다. 인내심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명백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내심이 강화된다. 어느 순간 우리는 목표를 완전히 잊어버린다. 성공 일기의 작성도 까맣게 잊는다. 명백한 계획을 세워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게 된다. 모든 것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하는 순간 버틸 힘이 조금씩 우리 내면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면서 조금씩 좌절해 간다. 좌절에 빠진 사람들은 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본다. 잘 할 수도 없고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을 궁리하기 시작한다. 실패는 이렇게 우리를 찾아온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인내란 원하지 않는 것,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다. 그걸 오랜 시간 동안 억지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내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열망이 올바른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강력한 인내심을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의 협력과 연대다. 거친 파도를 꿋꿋이 견뎌내는 바위처럼 강한 책임감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독수리라고 칭한다. 그들에게는 포기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수리들은 누군가 그들이 현재 걷고 있는 길보다 훨씬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이 있다고 속삭여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한눈을 파는 일이 없다. 그들이 옆을 돌아보는 유일한 경우는 서로를 격려할 때뿐이다. 인간의 후회는 늘 이렇다. 하루만 더 버텼으면 그 일을 해낼 수도 있었어. 하지만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하루만 더 버틸 재간이 없다. 하루를 더 버틸 능력이 없어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를 더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지금껏 매일을 버텨온 사람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뜻하지 않은 상황을, 하기 싫은 것을 어떻게 매일 버틸 수 있겠는가? 원하지 않는 것을 견뎌야 한다는 느낌이 들 때는 빠르게 목표, 계획, 성공 일기 등을 다시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고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이기 때문이다. 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조건 불평불만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온갖 비난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다. 질끈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며 그 모든 것들을 견뎌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틀렸다. 완전한 착각이었다. 멘탈의 연금술사들을 만나면서 진정한 인내심에 눈을 뜰 수 있었다. 인내심이란 부정적인 것들의 공격을 견디는 게 아니었다. 긍정적인 것들의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었다. 포기의 유혹을 견디는 법을 알게 된 후 비로소 나는 왜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마침내 나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 속에서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떼는 데 성공했다. 여러분, 영상 초반 제가 설명드렸던 자산 자체의 변동성 때문이든
이 책에서 언급한 내면의 멘탈 관리, 마인드셋의 부족이든 우리들의 장기 투자 여정이 힘들고 흔들리면서 포기하고 싶어지신다면 그때마다 이 책의 문구들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문장, 인내심이란 부정적인 것들의 공격을 견디는 게 아니었다. 긍정적인 것들이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었다.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고 견딜 수 있을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의 방어에 집중하며 이게 장기 투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자산 자체에 대한 믿음과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한 방어보단 그 자산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이 세상에 부각되며 빛을 발하게 되는 그 순간이 결국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미래의 순간까지 기분 좋게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보더 셰퍼가 말한 긍정적인 것들이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라는 이 상태가 진정한 장기투자 수도승의 득도의 상태가 아닐까요? 그럼 저는 늘 우리들의 장기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의 도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투자를 진행하다 모두가 패닉에 빠지는 미친 듯한 폭락이 나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봐, 내가 진작에 팔라고 했지. 줄 때 먹고 익절은 언제나 옳다고 했어 안 했어. 아무튼 말도 더럽게 안 듣고 고집 피우더니 내가 결국 이 사단이 날 줄 알았다. 장기 투자? 좋다 이거야. 근데 네가 부자야? 돈 많아? 아둥바둥 살면서 무슨 10년 뒤를 얘기해. 순간순간 조금이라도 더 불려가야지.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주변 지인분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자, 어떤 자산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 즉 변동성, 이건 뭘까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우리 주변 사람들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이렇게 예민하고 밤잠 설치고 좌절하고 후회하는 걸까요? 자, 여기엔 보통의 인간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한번 쉽게 쭉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건 맛있는 냄새가 나지만 깜깜한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자기 생각엔 저 안에, 저 동굴 안에 무언가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맛있는 음식과 가족들을 지켜줄 소중한 무기가 있는 것 같고 누군가 그 안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들이나 그 안에서 만들고 있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리스크는 단순한 용기만으론 겁이 없다는 것만으론 부족하죠. 그렇다 보니 동굴 주변을 서성이다가 용기 내서 안으로 조금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맹수의 울음소리가 쩌렁쩌렁 들리면 바로 으아! 하고 다 던지고 뛰쳐나오게 되는 겁니다. 냅다 던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재빨리 도망치는 거예요. 왜? 우리 몸 안에는 인류의 수렵 채집 시절부터 DNA에 담겨 전달된 위험을 피하게끔 세팅된 우리의 본능이 이럴 땐 도망치는 거라고 우리 뇌에게 지시를 내리니까요. 그게 인류의 오래된 생존 방정식이었으니까 그런 본능에 언제든 반응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좋아하는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기 인류에게는 사자를 만나면 도망치는 것이 중요했다.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사자에게 잡아먹혔다. 고통 피하기, 즉 도망치기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었다. 도망치기가 얼마나 기묘한 생존 전략이었는지 살펴보면 초기 인류는 숲을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기만 해도 주랭랑을 쳤다. 움직이는 대상은 사자일 수도 사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맹수인지 위험하지 않은 초식동물인지 알아내기 위해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었다. 도망의 전략은 생존을 보장해주긴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생존의 급급한 방식으로는 발전이 불가능했다. 초기 인류는 이 같은 행동 방식 때문에 삶을 진화시켜 나갈 수 없었다. 목표에 도달한 적이 없었다. 단지 반응할 뿐 행동하지 않았다. 외부의 상황과 조건들이 그들의 삶을 결정지었다. 그들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없었다. 그렇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결정권을 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내심을 발휘하는 사람만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자기 삶을 주도한다. 외부 환경과 조건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자유를 누린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 오직 생존만이 목표인 사람에게 도망치는 것은 최선의 전략이다. 그리고 이 전략은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 언제나 만족을 준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그 보상을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한다. 도망치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한껏 발휘함으로써 만나게 될 미래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다. 제 아무리 훌륭하게 도망친다 해도 결국 도달하는 곳은 타인이 만들어 놓은 세계일 뿐이다. 그 세계는
제 아무리 멋진 변명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삶을 가두는 감옥일 뿐이다. 여러분, 이처럼 매번 도망치는데 급급하고 단 한 번도 공포의 순간 대하락장을 온몸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며 원래 자신이 생각했던 투자의 원칙, 적립식 매수를 꾸준히 이어간 사람은 그 공포의 순간이 지난 이후 다가온 과실들을 온전히 누리게 되고 그 성공의 경험은 자신의 투자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준다는 걸 잘 알게 됩니다. 하지만 매번 리스크를 줄이겠다며 어렵게 발견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좋은 자산들을 언제든 던져버리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공포라는 시나리오, 탐욕이라는 시나리오의 틀 안에서 계속 갇혀 지내면서 진짜 투자가 무엇이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른 채 오늘도 본능에 이끌려서 행동하고 대폭락 구간엔 던지고 급등 구간엔 늘 달라붙는 거죠. 그러면서 늘 이런 얘기를 하겠죠. 소나기는 일단 피하는 게 맞지. 야, 그걸 왜 다 막고 있냐? 차트에 다 나와 있는데 눈에 다 보이는데 그걸 안 피하고 그냥 맞는다고? 그건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나중에 다시 사면 되잖아. 이렇게 언제든 도망갈 생각, 언제든 자신의 생각대로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공포의 순간 동굴을 뛰쳐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 변동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유동성이 몰리고 시장의 심리가 요동치는 구간이 오면 위든 아래든 변동성은 커지고 사람들은 그 구간마다 공포와 탐욕의 순간들의 후회와 환희를 반복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만드는 자신의 단기적인 자산 가격의 변동에 반응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급등하면 급등하는 대로, 폭락하면 하는 대로 변동성이 만드는 단기적인 수익과 금액은 언제든 연기처럼 왔다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연기들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수증기로 떨고 차곡차곡 모인 그 물방울 엑기스만이 진짜라는 마인드로 차분하게 투자의 변동성을 바라보며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번엔 제가 자주 영상에서 언급했던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나온 멋진 내용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나 주택, 음식, 휴가의 대가는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들이 왜 훌륭한 투자 수익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기를 쓰고 피하려고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성공 투자의 대가는 당장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표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구서 지급 기한이 도달해도 좋은 것을 얻는 데에 대한 수수료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뭔가를 잘못한 데에 대한 벌금처럼 느껴진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수수료를 내는 것은 괜찮지만 벌금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통범칙금이나 국세청 과징금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나의 부가 감소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 감소가 벌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의 벌금을 피하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중요하다. 시장 변동성을 벌금이 아니라 수수료처럼 생각하자. 이렇게 사고하면 투자 결과가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작용할 때까지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고방식을 키울 수 있다. 나는 내 돈의 20%를 잃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 특히 20% 하락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초보 투자자에게는 2배로 힘든 일이다. 그러나 변동성을 수수료라고 인식하면 모든 게 달라 보인다. 디즈니랜드의 입장료는 $100다. 대신 아이들과 잊지 못할 근사한 하루를 얻는다. $100를 벌금이나 벌이라고 느낀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수수료를 낸다는 점이 분명할 때는 수수료가 가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보인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에서 변동성은 거의 언제나 수수료지 벌금이 아니다. 시장 수익률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장 수익률은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대가를 요구한다. 이 수수료를 내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디즈니랜드에 가라고 강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입장료가 $10 정도인 동네 행사에 가거나 아무 돈도 내지 않고 집에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고도 여전히 좋은 시간을 보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통은 지불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라는 수수료는 현금이나 채권 같은 값싼 공원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한 입장료다. 요령은 시장 수수료가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지불할 가치가 있는 입장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럴 만한 가치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디즈니랜드에 비가 올 때도 있다. 그러나 입장료를 벌금이라고 보게 되면 절대로 이 마법을 즐길 수 없다. 대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값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다면 우리들의 장기 투자 여정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변동성과 이를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심리를 장기 투자라는 놀이공원에 들어오는 변동성이라는 입장 티켓 값이라고 깔끔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느끼게 될 미지의 동굴이 주는 두려움을 도망가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모두 성공 투자의 수익으로 치환하자고요. 왜냐? 그게 본능을 누르고 남들과 다른 길을 가며 대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위대한 투자 결과를 만드는 길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